연세대학교 자연계 활동수 전형, 기회균형 전형 면접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모의 면접 풀이는 위쪽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수업에서 사용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올려놓은 거고, 처음 보는 친구들은 제시문 읽어보고 충분히 답변할 시간 가진 후에 그 다음에 문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0월 30일에 했었던 강의 내용의 일부를 갖고 와서 면접 문제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 갑니다. 흔히 가우스 함수로 알려진 함수 f of x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대괄호 x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대괄호 x는 x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는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 가우스 펑션이라고 쓰고요. 원서 같은 거 보면 가우스 펑션이라고 쓰지 않고 greatest interval function, 최대 정수 함수라고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모든 실수를 정수화시켰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즉 연속되어 있는 실수 집합의 모든 원소를 비연속적인 정수의 집합으로 대응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제시문 납니다. 표본화 또는 샘플링은 연속적인 데이터를 이산적인 데이터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감소시킬 때는 샘플링 레이트 혹은 샘플링 주파수의 값을 따라 감소시키는데, 샘플링 레이트는 1초당 샘플링 횟수로 정의되고 이때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한다. 제시문 납니다. 막스 플랑크는 실험으로 관찰된 흑체 복사의 성질을 설명하려면 에너지의 양이 셀 수 있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h 곱하기 n라는 식으로 만족하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거시적으로 연속적인 양을 기본 단위의 정수배로 측정하는 양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일단 여기 제시문 3개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우스 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수상 때부터 많이 봤을 거예요. 실수 범위에 있는 녀석들을 다 정수로 바꿔준다는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뭐 루트 3.2 뭐 이런 아이들로 가우스 데우스에 얼마를 갖다 구하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었을 거예요. 특히 음수 같은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서 틀리기도 했었을 거고. 이게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샘플링 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즉 이런 형태의 파형이 있으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연속적인 뭐 사람 목소리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파형이 있으면은 이때의 샘플링 레이트를 갖다 활용하여서 실질적으로 갖다가 몇 번 끄집어내느냐라는 형태를 갖다 이야기를 해요. 1초당 샘플링 레이트 횟수로 정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2Hz면 1초에 2번 샘플링 한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시간에 맞게 해서 갖고 온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한 주기 기준으로 갖다가 해서 뭐 4번 했다 그러면은 1초에 4번 한다 4Hz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막스 플랑크에 대한 이야기가 다 제시문 다에 나오게 되는데, H 뉴고요. 이 H는 플랑크 상수인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뉴는 이제 그리스 문자 뉴가 되는 거죠. 프리퀀스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주파수가 되는데, 즉 주파수가 즉 크면 클수록, 프리퀀스가 크면 클수록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셀 수 있는 기본 단위, 즉 uncountable에서 countable로 갖다 바뀐다라는 겁니다. 셀 수 없었던 것을 셀 수 있게 바꿔준다라는 거고요. 거시적으로 연속적인 양을 정수배로 측정하는 양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게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양자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기준 하나를 설정해 놓고 얘네들에 대해서 정수배만큼 곱하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비율로 갖다가 이제 낮아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양자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다음 제시문을 가보도록 하죠. 자, 아날로그는 수로 나타낼 수 없는 연속적인 값으로 길이, 각도 혹은 전류처럼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량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디지털은 손가락 혹은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실제로는 이산적인 정보 0과 1만을 갖는 물리량을 말한다. 원래대로 하면 디지털은 이제 0에서 9까지가 다 포함되고 뭐 손가락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표현할 땐 0과 1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고, 버림은 구하려는 자리 미만의 수를 벌어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반올림은 0에서부터 4면 버리고 5에서부터 9면 올리는 방법이다.
이거는 잘 알고 있죠. 오차에 대한 계산이네요.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고 실제로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뺏어갔다 구하는 게 바로 오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재심은 가나 다를 활용하여서 재심은 라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라는 거, 디지털 신호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 원리는 이산적이라는 거, 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계속해서 재심은 가나 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니까요. 연속과 이산, 즉 셀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뭐 양자화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어쨌든 시간에 대해서 충분하게 뭐 표현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갖다 한다고 치면은, 디지털 신호는 뭐 코딩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바이폴라 해갖고 뭐 위아래로 갖다가 뭐 0과 1과 마이너스 1을 써서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샘플링 가능하고요. 디지털 신호도 샘플링 가능합니다. 그거는 샘플링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갖다 한꺼번에 다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만 따와서 원래 상태로 갖다가 다시 복원시켜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재심은 나를 참고해서 가청 주파수를 샘플링할 수 있는 샘플링 주파수의 값을 구하고, 재심은 마와 바를 사용하여서 샘플링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원리에 대하여 논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선은 가청 주파수는 잘 아시겠지만은 16 혹은 20에서 시작해서 약 2만 헤르츠까지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샘플링 레이트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뭐 2만을 써야 되느냐? 그건 조금 힘들고요. 처음부터 가장 간단하게 뭐 짧은 헤르츠의 시료를 활용해서 얼마만큼의 샘플링 레이트를 줘야지만 의미 있는 샘플링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이 내용을 2만 헤르츠에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우선 간단하게 4헤르츠짜리 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더 나가겠죠? 자, 4헤르츠의 신호다. 자, 샘플링 레이트를 우리가 지금부터 얼마로? 16헤르츠로 잡는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1초에 16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번. 즉, 이 부분들이 샘플링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 부분들 값만 기억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 값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아요. 뭐 의미 있는 샘플링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근데 만약에 이 샘플링 레이트를 얼마로 4헤르츠로 줄여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4헤르츠로. 자, 다른 색깔로.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 4헤르츠 4번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똑같이 0값만 들어와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샘플링 레이트를 늘려서 요번에는 8헤르츠로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헤르츠는 네모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마찬가지로 0값만을 갖고 와요. 따라서 각각이 0을 찍을 때는 우리가 8헤르츠가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즉, 이 8헤르츠보다 높은 값으로 샘플링을 해야지만 0이 아닌 값들을 갖고 오기 시작하겠죠. 같은 주파수대를 갖다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뭐 2만을 갖다가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얘는 4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배고 2배입니다. 적어도 2배 이상은 샘플링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값들을 얻을 수 있다. 즉, 최소 4만 헤르츠 이상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서 오디오나 음악 같은 거 주파수를 보게 되면요 4만 Hz 근처에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실제로는 44,100Hz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44,100Hz를 이용해서 뭐 음악이나 오디오를 샘플링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3번입니다. 과학에서 측정하고 나타내어지는 값들은 정확할 수 없다. 뭐 메니스커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죠. 이는 결국 실험의 결과에 오차를 초래하고 정확한 법칙과 관계를 찾기 힘든 결과로 이어진다. 측정값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그 원리에 대해서 논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유효 숫자를 늘리는 방법, 예, 좀 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유효 숫자 늘리는 방법, 두 번째는 정밀도 높은 실험 기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얼센티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들이 있는데 각 실험 도구마다 정확한 실험 도구들을 갖다가 좀 그나마 이 얼센티티가 작은 실험 도구를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 값을 갖다 계산하는 게 훨씬 좋겠죠. 이런 것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지금과 같이 샘플링 같은 걸 할 때 샘플링 레이트를 높이는 겁니다. 샘플링 레이트를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 상태로 갖다가 다시 복구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원래의 값에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을 갖다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에서 있었던 뭐 올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올림 버림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으로 체크를 하고 뭐 올림한다 버림한다, 특히 측정해서 올림 버림 하는 경우들인데 그건 안 되고 일단은 반올림 형태로 갖다가 계산해 주고요. 물론 그 이렇게 읽을 때 뭐 눈금이 여기인데 얘가 이렇게 떨어질 때 뭐 어디를 읽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에서 반올림 갖다 해 주고요. 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갖다가 정확한 값을 갖다 읽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같이 고려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오차를 줄일 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근사값에서 찬값을 빼는 거니까 근사값이 찬값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또한 뭐 기본적으로 측정도 여러 번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한 번 해서 그냥 이 측정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자, 이 문제는 실제 요번에 그 모의 면접에서 주어졌던 형태를 갖다 좀 변형을 한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현미경에서 바이러스 관찰하는 문제 있죠. 예. 걔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 형태가 돼야 되는 거. 걔는 반대로 이제 2배 적어져야지만 되는 형태였으니까. 예, 이거를 갖다 반대로 갖다 해서 샘플링 레이트를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형태가 돼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어쩌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빨리 풀 수가 있죠.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글을 읽어보고 제시문을 읽어보고 충분하게 샘플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샘플링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얘네들이 0값만을 갖는구나, 아니면 얘네들이 이제부터 0이 아닌 다른 값들을 취하면서 의미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더라도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아니면은 실제 뭐 식을 유도하면 유도하고 해서 값을 찾는 게 문제 2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물론 아예 뭐 공식 같은 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돼요. 자,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 열심히 마무리 준비하시고,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마지막까지 하셔서 면접 보는 날 토요일 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